음, AI 음. 질문 직업이 되는 세상, 우리 하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그 책 끄트머리, 아니 끄트머리를 그 후반부에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소개해주는 그게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 소개되는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제일 읽고 싶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저 작별인사라는 책이 추천해 줬는데, 거기 작별인사 옛날에 초반부 읽다가 그 읽는 걸 그만뒀던 적이 있어가지고 AI 관련된 책인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여기서까지 추천을 해주니까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윤지석 원님. 29번에 대량살상 수학무기 여기서 막 오히려 알고리즘 같은 게 인종차별, 빈부격차, 지역차별 등의 이런 불평등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 박준희님. 연금술사 읽고 싶은데, 제 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읽으려고 샀는데, 결국 안 읽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전체적인 이야기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연금술사입니다.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아니요. 지석투, 네, 잠시만요. 그럼 선생님 먼저. 지석투 먼저 하고, 아, 네. 여기 오소이, 오소은 어, 데스. 오모리 바지각, 잠시만요. 그, 바지, 그, 애쉬. 바지, 바지, 바지.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읽어야 되는 책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읽어야 되는 책이 좀 있는데, 1984 옛날에 읽다 말았는데, 한번, 네, 읽어볼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자, 지금 이 책이 AI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인데, 왜 이 저자는 마지막에 가서 독서를 해라 하면서 도서 목록 100권의 추천 도서를 제안을 했는데, 도대체 AI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하고 또 도서 목록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러한 책들을 제시한 걸까? 질문을 막 찾아서 책을 읽어야 돼요. 네, 그럼, AI하고 어, 인간하고의 그 음, 차별성이, 뭐 그걸 키우는 게 독서에서 온다고. 차별성이 뭐, 그래가지고, 오고 독서라면 왜 이렇게 키워지는데? 독서를 하는 게 사색을 하는 방법이어서. 지도 오늘 아까 뭐라고 했던 거야? 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음. 질문을 잘하려면은 배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음. 때문에 책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4장, 인간의 가치를 높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부의 특히 2장, 특별히 나를 만드는 사색의 힘 해가지고 사색은 내 안에 특별함을 찾는 과정, 그 다음에 독서는 내면을 자극하는 예술적 힘이다. 그 다음에 독서와 사색, 행동 연결 전략 4단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책으로 보면 182쪽이 되겠지. 네. 그러면서 183쪽 제일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마지막 문장이요. 마지막 문장. 그것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독서다. 그 전문장부터. 아, 깊이 사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독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AI와 사람이, 그러니까 AI와 구별되는 사람만의 특성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AI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AI보다 경쟁하는 것도 아니라 AI와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른 길로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사색.
그럼 사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과정이 함께 간다는 거야. 즉, 밀가루만 있다고 해서 빵이 만들어지지 않아. 빵 틀이 있다고 해서 빵이 만들어지지 않아. 빵 틀에 뭐 밀가루 재료가 있어야 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또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지식과 경험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생각하는 행위가 더해질 때 그것들이 사색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독서를 우리가 하다 보면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거고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이 독서로 쌓이는 거고 그걸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색이 된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5쪽 독서 사색 행동 연결 전략 4단계 가지고 첫 번째 단계가 뭐? 마음 마음 열기. 열기. 마음 열기. 사실은 요게 뭐 동기부여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들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이 깊이 있는 이해를 깊이 위해 있는 정보를 이의 정보를 분석하라. 분석하라.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정보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자색으로 색으로 연결고리를 연결고리 만들어라. 하라. 결국 사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색.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자기 내면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기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실천되는 건가, 그럴 때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독서가 사색을 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독서를 하는데 어떤 독서를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사실 여기 제시되고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이 중학생용 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대학생들, 일반인들이 읽어도 때로는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책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여기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 고전으로 꼭 손꼽히는 그런 책들이 상당 부분 제시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네. 이른바 미래 과학기술, AI와 관련된 그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들 목록들이 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일반 사회교양, 사회교양과 관련되어서 여러 분야의 일과될 책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여러분들이 독서라는 어떤 그런 방법들 중에서 그냥 닥치고 독서,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우연의 힘을 믿는다. 그런 독서도 가능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막 전략적 독서도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어차피 책은 너무 많고, 어, 내가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책, 나에게 더 필요한 책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했을 때 책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서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책을 읽는 것도 여러분이 책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원을 가고 뭐 박사과정을 받고 그때 그것이 뭐냐면 커리큘럼에 적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직접적인 지식을 배워. 선생님들이 이거다 저거다 막 가르쳐줘. 근데 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뭐 그 지도 교수님들이 이것저것을 직접 저기 하지 않아.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이 책을 너가 지금 읽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책 목록을 제안해주고 그 책을 읽고 오면 토론, 얼마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어느 부분을 또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토론하는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역시 독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삶과 연결시켜서 내게 어떤 책이 필요할 건지 그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 것들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러한 추천 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좋은 책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읽은 책들도 몇 개 있고 나왔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요 책들 체크했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떼보는 것들도 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 네.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어, 음, 제가 이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래 AI는 수많은, 직업이랑 일자리를 대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직업들 중에서 가장 늦게 사라지거나 혹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있다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식의 선구자들은 AI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나 뭐 수학 뭐 이런데 저 맨 앞쪽에서 무언가 뭐 이론이나 지식 같은 걸 찾아내는 사람들은 AI가 대체하기 쉽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만으로는 새로운 걸 만들기 어렵고 뭐 호기심이나 이런 걸로 호기심, 창의성 등으로 생겨나는 밝혀나는 것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아직 그런 면은 AI가 발전해도 따라잡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님. 약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심리치료사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뭐 사람은 아무튼 사람 감정을 다루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야 되긴 하겠지만 약간 그 세밀한 감정 조절, 그 사람의 감정 자체를 이해하고 그냥 그 세밀한 그 감정 조절 뭐 그런 걸 해야 돼서 인공지능이 하기는 엄청 나중에 될 것 같아요. 음, 지성님.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AI가 결국은 수많은 자료를 그 매개 변수들을 해가지고 추론을 한 거잖아요. 그 학습한 후에. 근데 그러면은 상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거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를 아예 그렇게 인간처럼 상상하는 것까지 발전하는 거는 발전은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일들, 그,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뭐 기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작품을 만들거나 이러는 일들. 이러는 거.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어, 약간 완전히 그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발전시키거나 이런 건 AI도 참 잘하는데 완전히 아예 창조라고 표현하면 것 같네. 뭔가 창조해내는 일은 인간이 아직까지는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진님. 뭔가 AI가 아무리 인간 모습이라 해도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살짝 인간 같은 AI 보면. 뭐? 그래서 뭔가 애기들 다루는 직업? 뭔가 유치원 선생님? 이런 직업들은 지금 대체가 되면 이제 학부모들 항의도 있을 거고, 이제 아이들이 그 교감을 해야 되는데, 비록 지금도 AI가 잘 교감을 해주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겐 좀 뭔가 얼굴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미지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늦게 대체될 것 같아요, 지금보단. 네, 네. 선생님. 네. 이 책에서 지금 주석이가 질문한 것들과 관련 있는 파트는 어디요? 아, 일부의 3장. 네. 직업 나의 일자리는 아, 네. 할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제목이 바로 341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취업자 중 341만 명의 인공지능 기술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와 비슷한 큰 고민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산업혁명이었다. 그 전에는 이른바 간의 수공업 형태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른바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을 발명으로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 생겨났다는 얘기.
그럼으로써 이런 간의 수공업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운동이 러 다이어트 운동, 아, 기계 파괴. 음, 기계 파괴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자기의 일자리를 일자리 사라져서. 어, 그런 러 다이어트 운동 같은 경우가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일이 최근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나네. 그 자동차 공유 그 회사가 뭐지? 예? 음, 외국의 그 자동차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아, 포드요? 어? 포드요? 자동차 공유 벤츠. 아니 자동차 공유 시스템. 뭐 예를 네? 들면 집 같은 거 우버. 우버 그죠 우버 택시 아, 우버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회사가 아닌 거지. 그냥 우버라는 앱에다가 내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버에 등록을 해. 네, 시간 있을 때 내가 지금 뭐 여기 반석동에서 어디 두산을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반석도에서 둔산 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에 반석도에서 둔산 가려는 차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태워서 간다는 얘기야. 어차피 나 빈차로 나 혼자 갈 건데 자리 태워 가고 그 사람한테 요금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계에 위협을 받아? 택시기사. 택시기사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그 택시기사들이 우버를 공격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버가 허락 안 됐기 때문에 우버와 비슷한 그런 그 컨셉의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어. 근데 네. 그거가 결국은 좌절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현상, 그런 일들이었지. 자, 뭐 에어비앤비 마찬가지지.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지금 전 세계 최대의 숙박 회사예요. 그런데 음, 전혀 자기 숙박 시설이 없어. 자기들이 호텔을 짓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그죠. 최대의 숙박회사야.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른바 전통적인 호텔, 모텔 영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야.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미래의 어떤 그런 사회가 분명히 많은 일자리들을 대체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예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화물차 뭐 이런 걸 네. 만드는 자율주행 화물차 만들었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나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화물차 그 주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운전자들이. 근데 그런 네. 사람들이 다 자율주행차로 대체돼 버리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 잃게 돼. 뭐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른바 단순 직업들, 뭐 설거지를 하는 일이라던가 청소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힘든 어떤 그런 단순 일들이 로봇에 의해 대체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어. 그러면서 고부가치 일, 머리 쓰는 일, 이런 일만이 살아남을 거다. 그러니 머리 안 쓰고 몸만 쓰는 일 했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논리가 통했었던 일.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오히려 단순 노동은 안 바뀔 거라는 거야. 대신 머리 쓰는 일이 더 대체가 될 거라는 게.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 뭐 챗GPT를 위시한 여러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어? 사람처럼 계산하고, 사람처럼 예술 활동하고, 온갖 일들 다 해내더라는 게. 그럼으로써, 그렇다면 그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어? 연봉 2천만 원짜리, 육체 노동자를 대체하는 연봉 3억짜리 변호사를 대체하는 게 훨씬 뭐해? 이득이죠. 이득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용주 입장이라면 2천만 원짜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 1억짜리 기계를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억짜리 프로그램을 사면 2, 3억 하는 그런 변호사들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럼 그건 돈이 땡기는 일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이제 오히려 고소득자, 요 부분이 오히려 고위험이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고, 또 누군가는 아니다. 일자리를 잃긴 했지만, 하지만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잖아. 네. 사용 당시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뭐 세탁기 공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우리 자동차 공장 뭐 이런 것들 초기 사용들이 없었다. 그러면서 마부였던 사람이 뭐로 옮겨가는 거야?
운전기사로 옮겨가는 거야. 어. 네. 물장수. 물장수가 생수 판매 회사 직원으로 뭐 하는 거야? 옮겨가는 거야. 옮겨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 인간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 의식주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변함이 없을 거다. 형태만 바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의 전망을 보면 왜 이 그 재밌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이런 것들이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거의 없었거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프로야구 있고 프로농구 있고 프로축구 있고 이런 프로 시장이 활성화됐을까? 도대체 옛날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뭐야? 오늘도 살기 좋아져서? 살기 좋아. 우리가 음, 살기 좋아지면 그런 스포츠, 그런 예술활동 이런 게 왜 늘어? 그 여유가 있어지니까 어. 즐길 그전에는, 거리지. 그래. 그전에는 먹고 사는 본능적인 일에 자기 시간을 다 쏟았어. 그래야 겨우 먹고 산 거야. 근데 지금은 기계 발달, 기술의 발전이 돼서 굳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에너지를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쌤이 여러 번만 했을 때 우리나라 농촌 인구가 전 국민의 70%가 이랬어. 10명 중에 7명은 시골에 살고 농사 지었어. 근데 지금은 전 인구의 뭐 5%도 안 돼.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몇 프로 안 돼. 그럼 아니 왜 그전에는 그 많은 사람이 매달렸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적은 사람이 매달리느냐. 그건 바로 기계가 거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0, 예전에 70사람이 일해야 될 거 이제 7명이 일한다고 생각해. 그럼 나머지 63명은 뭐 하냐는 얘기. 결국 63명이 물론 이제 다른 아까 직업을 만들어서 더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부분들은 바로 놀고 먹는 일이야. 놀고 먹는. 옛날 중요치. 바로 그것들이 연예인. 어? 뭐 가수, 뭐 영화배우, 이러한 연극인들,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이라는 그런 파이가 점점 커진 또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미래의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직업이 과연 미래에도 존재할 건가?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이 소멸되고 그러한 그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 그 특성이 뭔가 다른 걸로 반영이 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좀 더, 세상을 잘 관찰해야 어차피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누구야? 저요. 지성이 끝났어, 지속도? 네, 끝났습니다. 준이. 저는 여러분이 챗GPT나 아니면 생성형 AI 사용해 봤을 때 약간 좀 그러니까 어떻게 생성형 AI 자체를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생성형 AI 막 챗GPT 같은 거 써보면 약간 좀 말이 조금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특유의 어색한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어쨌든 그거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제가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 분야에 대한 걔가 데이터가 많이 없으면 막 이상한 얘기 지어내가지고 가지고 음,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면 그 책이 무엇인지 물으면 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여러 번 다시 물어봐도 계속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결국 ChatGPT 안 쓰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남지성님. 어, 일단은 좀 처음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저도 있었는데, 왜냐면 일단은 GPT 무료 버전인 GPT 3.5는 되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즉 환각 형상이 저가 일어나는 걸 되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걔랑 싸우다 집어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고, 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얘를 약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툴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답을 주는 그런 아, 걸로서 이용을 해가지고 좀 이 GPT는 지금 GPT-4도 나오고 GPT-4 터보도 나오고 해서 지금은 기능이 무료 버전 3.5 이런 것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애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좀 잘못돼서 지금 별로 아직은 착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덕후님. 확실히 뭐 쌤평가나 이런 거에서 정보 조사할 때 좀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좀 시간이 확실히 내가 챗GPT를 활용하면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시간이 거의 두세 배 정도 빠르게
좀 끝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좀 대체적으로 이제 해외 쪽 정보를 가져와서 그런지 좀 그 찾아도 잘 안 나오는 정보들을 좀, 그러니까 뭐 영어를 일일이 쳐서 뭐 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쪽 구글이나 이런 데는 정보가 거의 없어가지고 찾기 힘든 게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하진님. 저는 수업하기 1시간 전에 한번 처음으로 거의 처음으로 핸드폰으로 챗GPT를 사용해 봤는데, 물론 학교에서 많이 쓰는데, 집에서는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막 오류 이런 걸 많이 봐서 되게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전에 했던 대화도 막 기억해주고, 뭐 대화 유도를 잘해가지고 카톡하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선생님.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른바 챗GPT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그 부분에서 활발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생각나는 게 몇 가지였는데,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전자계산기 논쟁이 있어요. 전자계산. 아, 네. 그 미국에서 쓰잖아요. 미국에서는 전자계산기를 그냥 시험 중에 할 때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험 시간에도 써요. 그냥 실시간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전자계산기를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전자계산기를 못 쓰게 하는 것과 쓰게 하는 것과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네.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은 수학의 본질을 산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계산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야? 계산기. AI. 맡기고, 계산기한테 맡기고, 사람은 다른 일을 하라는 거야. 음, 그 점에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수학의 본질, 중요한 본질을 산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산수라는 계산이라는 것 자체를 인간이 수행해야 될 어떤 그런 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야, 우리나라가 일상생활에서 계산 같은 거 정말 빠르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외국 가가지고 뭐 계산한 거 있으면 답답해. 그럼 전자계산이 없으면 계산을 못해. 우리가 암산하고 다 끝납니다. 어? 그런데 또 이른바 수학의 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을 타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못해. 오히려 수학적 그렇지. 그런 발견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외국 사람들 외국. 뛰어난 그죠? 각도로 있어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또 수학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눌 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좋은 그 공학용 그 계산 전자계산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함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줘.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 고안하느냐,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사람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되냐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조용남이라는 가수 혹시 알아? 조용남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정작 히트곡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더 유명해진 일은 뭐였냐. 그 사람이 고스톱 치는 화투 알아? 아, 네. 네. 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널리 알려져갖고, 가수인데, 널리 알려져갖고, 그 사람 그림 하나가 뭐몇 억씩 팔리고 막 그랬어. 오. 자, 그러다가 한 번 어떤 일이 터졌냐. 그 사람이 조영남이 실제 그림이 아니라 다른 화가가 그 작품을 그려서 팔았다는 그런 게 폭로가 됐어. 그러면서 이 조영남이 사기꾼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대법원 재판까지 받게 됐어. 조영남의 항변, 맞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뭐 해서? 시키는 대로만 한 거다. 내가 아,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 건지 내가 생각을 한 거고, 그 마지막에 내가 가서 붓터치해서 내가 완성시킨 거다. 그러니 그건 뭐다? 내 내 작품이 것. 맞다라고 얘기해. 반면, 많은 일반인들은 자기가 직접 그려야 잘 그림이지. 어? 안 그리면 그게 어떻게 잘 그리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 결론은 조영남은 무죄다라고 판결이 났어. 즉, 그것도 예술 세계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 자, 지금 웹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안84? 아, 그 기안84가 그 작품을 혼자 그린다? 아니요? 아니야. 기안84 회사 있어. 그래서 네. 아이디어 회의 해가지고 뭐 스토리 작가 따로 있고 그림 작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
그들이 협업해서 만든다는 거야. 근데 기안팔사 작품으로 나온다. 그럼 과연 그 기안팔사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는 얘기. 또 하나 호텔 주방장, 호텔 총지배인 총주방장 있어. 총주방장이 그 음식 다 만든다?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총주방장이 그 음식 다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자기가 한다는 게 무엇인 건가? 100%다 자기가 해야 자기가 하는 것인 건가? 자기가 아이디어만 제시해도 자기가 한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도 챗GPT를 사용을 하는데 자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챗GPT를 통해서 선생님 사실은 글도 써. 그래서 선생님이 더러 겁이 났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챗GPT 없으면 글을 못 쓰겠구나. 아, 글 쓰는 법을 아예 잊어버리겠구나. 그런데 심지어는 그러면 아이들은 챗GPT를 통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애들은 글 쓸 줄을 아예 몰라요. 모르겠구나. 그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 왜? 자, 옛날엔 다 자기가 농사지어서 밥 먹었어.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자기가 농사지어서 밥 먹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없어요. 명밖에 안 돼. 네, 네, 나머지 네, 98명은 자기가 농사지어서 밥 먹지 않아. 그냥 그죠? 네. 쌀 있으면 밥 먹는 거야. 그런 것처럼 왜 그걸 내가 굳이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뭐만 결과값만 내가 즐기면 되지 않냐는 거야. 지금 우리가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가 네. 컴퓨터 이 원리 어떻게 작동하고 속도를 알아? 아니요. 모른단 말이야. 컴퓨터 껐다 켰다 하고 그냥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뭐 필요한 거 가동만 시키면 돼. 그것만 알면 컴퓨터 이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런 식의 네.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꼭 우리가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했냐는 얘기야. 채집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다. 그걸 이해하는 과정들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훈련시키고 발달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커다란 논쟁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고 때문에 이제 바둑은 끝났다. 였었어. 근데 그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뭐냐면, 프로 바둑 기사와 인공지능이 손을 잡고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아까 이제 이른바 여기 책에는 할루레이션인가라고 나왔고 우리 보통 이거 환각작용이라고 그래. 얘가 뻥치더란 거야. 그러니 네. 믿을 수 없어 AI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멀리든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 있어. 그보다 아까 선생님이 아까 길게 얘기했던 그 인간의 어떤 사고하는 법, 글 쓰는 법 자체를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주식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른바 그 AI를 만드는 회사의 일부 사람들에게 독점해주는 그들만 배불리는 그러한 그 경제 음모에 우리가 휘말린 거다. 그러니 그거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유에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AI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을 할 것인가? 아니면 AI 그 부분들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아 이거 도구다 도구. 내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칼 있다고 해서 칼이 사람 찔러 죽일 수 있다고 해서 나 칼 안 가져. 칼 있으면 안 돼. 라고 할 건지. 그 칼이지만 사람들 안 찌르고 안 다치게 하고 그 칼을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풍요로워진다는 거지.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요 AI도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의견들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전자계산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냥 쓸 수 있으면 쓰라는 게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옳다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차피 그 시대로 가고 있다. 지금 내가 저항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흐르는 물결을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그 물결에 내 몸을 내던져서 함께 흘러가는 게 그게 더 현명한 것 아니냐라는 게 쌤의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또 반대하시는 어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들의 염려하는 바와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확장이, 선생님 그림을 너무 못 그리거든? 손으로? 저도요. 챗GPT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손놀림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야. 이제 뭐가 중요한 시대냐면 얼마나 잘 묘사하는 거야. 얼마나 내가 더 정확하게 챗GPT에게 요구하느냐. 그 요구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는 그림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이 과연 글쓰기 한다고 해서 잘 될까? 그러니까 뭘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사실. 네, 그리고 생성의 AI가 만들어낸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의 어느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는지, 어느 부분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거야. 그거 다 좋은 건 모르는 거야. 근데 이른바 전문가의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서 그걸 개선시켜 나가겠지. 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것들, 이런 것들 역시 이 AI 시대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준이가 아까 그런 얘기했어. 뭐, 겁나 빨라진다고 그랬나? 찾는데 단축되고, 그럼 시간도 얼마 안 들이고 잘할 수 있는 좋은 거 아니냐. 그 말이 맞는 말이자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절반의 진실인데. 자, 옛날에 빨래 한 번 하려면 그 빨래감 다 가져다가 머리에 이고 저 멀리 개울가로 가. 개울가 가가지고 그거 물에 해서 방망이질하고 일일이 또 짜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와. 그거 다 네, 뭐야? 빨래줄에 뭐야? 다 내걸어. 네, 그리고 날 지나서 그걸 거둔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뭐야? 뭐 다듬이질도 하고 다리미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옷을 다시 준단 말이야. 그럼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 그리고 요즘 뭐 세탁기 건조기 있는 데다가 그냥 집어넣고 설정하고 랜턴 돌리면 세탁은 물론 건조까지 돼서 나오는데 뭐 한 시간이 한 시간 반입니다. 옛날에는 빨래 한 번 가면 하루 종일 걸렸는데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려. 자, 그러면 옛날 사람과 오늘날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여유로워야 돼? 오늘날 사람. 오늘날 사람. 사람들이 10시간 걸던 일을 2시간만 해냈단 말이야. 그 8시간 여유가 생겼잖아. 근데 옛날 사람과 현대인들 중에 누가 더 바빠, 지금? 오늘날. 오늘날 사람 훨씬 바빠. 모순이잖아. 일을 빨리 해줬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오늘날 사람이 더 바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오늘날 할 일이 더 많아서. 오늘 왜 할 일이 더 많아져? 음. 네? 오늘 할 일이 왜 더 많아졌는데? 그 직업이 더 뭔가 더 그 연구된 게 많으니까 더 응. 풍부해져. 연구된 게 그다음에, 많아졌어. 응.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빨래를 할 때 더 빨리 하니까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응. 그 시간에도 일을 하게 해서, 자, 어떤 일이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는 이거야. 옛날에는 빨래하기가 힘들어. 그러니 사람들이 옷을 자주 갈아입어, 자주 안 갈아입어? 자주 안 갈아입어요. 자주 안 갈아입어. 그냥 한 달 내내 입기도 하고, 한 계절 내내 입기도 해. 옷 한 벌을 그냥 버티는 거야. 오늘날은 세탁기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빨래를 여러분들 아마 집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집. 네, 더 자주 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옷을 뭐 교복 입으니까 뭐 그 교복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복으로 입는다라면 똑같은 옷을 일주일 내내 입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 오늘 입고 내일 또 다른 거 입고 모레 또 다른 거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빨래할 양이 옛날보다 훨씬 늘어나. 많아. 그 빨래하는 횟수가 뭐야? 잦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0시간 빨래하는데 걸렸다. 그럼 요즘에는 매일 한두 시간씩 빨래를 한다. 그럼 결국은 바빠지는 것과 관련돼서는 줄어든 시간이 있어 없어? 저, 그건 없어. 그럼 뭐가 더 다르겠냐? 옛날엔 단벌 신사였는데 이제는 다양한 옷을 자기가 과시하며 자랑할 수 있겠다는 거. 그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지. 이해가? 예. 네.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여러분들이 생성한 AI를 이용하면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도 절반의 진실이다. 왜? 더 많이 찾게 돼서,
그렇지. 더 쉽게 찾으니까 더 여러 번 더 많이 찾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검토해야 될 자료가 엄청 많아진 거야. 옛날에는 그냥 자료 찾는데 운 좋으면 찾는 거야. 그리고 그 자료 찾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럼. 네. 그런데 지금은 음, 막 쏟아지니까 그것들 네. 중에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오늘날이 좀 더, 때는 바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러한 AI나 미래의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면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낯설고 두려워.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겉모습은 다를지 모를지언정 그 안에 속의 본질은 100년 전이나 200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 속의 본질이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과 연결되는 건가? 그리고 과거 조상들은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이 더욱더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 누구야? 지석이요. 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문해력 관련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문해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뭐 자신의 문해력은 어떤 것 같은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은지 이런 AI를 잘 이용할 수 있던 정도로 문해력이 좋은 것 같은지 그리고 내 주위 친구들의 문해력은 어떤 것 같은지 두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이게 어휘 관련된 쪽은 좀 어휘는 많이 하는데 문해력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항상 영어를 할 때도 한국어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가지고 번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 자신의 문해력에 관련해서 평가해 보자면은 약간 조리 있게 문장을 구성하고 이러는 거를 조금 어려워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주위 친구들 보면은 애들 보면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그 똑똑하긴 한데 그 다른 애들 보면 진짜 뭐 이상한 걸 모르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이? 어, 막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막 그, 뭐 어떤 단어를 모른다고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다는데, 막 요즘 세대를 모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 일단 단어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음, 문장을 읽을 때도 그렇게 딱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막 그,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한테 제가 뭐 그 모르는 단어 같은 거 물어볼 때가 많은데 그런 거 보면 또 뭐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 친구들은 제 친구가 예전에 그 간이 식수기 있잖아요. 간이 식수기 뭐 간이 뭐뭐뭐 이런 거 할 때 간이 뜻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다른 건 모르겠고 단어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윤지수하고네. 음, 그래서 뭐 논술도 좀 오래 하기도 했고 해서 뭐 문해력이랑은 좀 물론 약간 뭘 듣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해서 그런 뭔가 면을 제외하고는 뭐 논술 같은 것도 좀 오래 하기도 했고 이런 저런 데서 뭐 단어나 뭐 그런 것도 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근데 그 또래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하진이? 저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기본은 되는 것 같고, 근데 수학 문제집 이런 걸 보면 식세우는 2차 방정식 활용해서 식세우는데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문해력이 딸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자, 그 문해력과 관련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기에 요즘 청소년들이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 왜 그게 억울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청소년들은 동영상 중심, 유튜브 중심 문화에 익숙하고 게임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 글자, 활자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 보고 게임하던 애들한테 활자로 시험을 보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럼 동영상이나 뭐 이렇게 뭐야 이런 걸 게임으로 시험을 보면 요즘 애들이 분명히 더 뭐 할 거다? 뛰어날 거다라는 거야. 근데 과거 어른들의 익숙한 그런 활자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요즘 애들 큰일 났다, 문제다. 라는 식의 발상은 옛날에도 똑같아, 옛날에도. 선생님 여러분만 했을 때도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한자어도 모르고 무식해서 큰일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말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어른 돼갖고 요즘 애들 큰일이라고 하고 있으니 네. 선생님 보기 얼마나 웃겨, 그게, 사실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이른바 창의성 교육을 한다고 교육계에서 매번 난리를 쳤어. 창의성 교육의 핵심이 지식 암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유로운 발상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왜 지식 암기 제대로 못하냐고 또 욕하냐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놓지 않고서는. 그것도 뭐 한 거야? 맞지 않은 거야. 즉, 야, 전자계산기 써가지고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 라고 미국 애들한테 가르쳐 놓고서는 너 왜 구구단 못해요? 너 왜 덧셈 뺄셈 못해? 라고 하는 거 뭐가 달라?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평가가 올바른 건가? 첫 번째 문제인데, 그거는 그러면 따져봐야 돼. 뭘 따져봐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과거처럼 활자 중심으로 계속 살 건가? 아니면 지금 현대처럼 동영상 이런 부분으로 나아갈 건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길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걸맞게 평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선생님이 최근에 큰 의문이 하나 풀렸어. 요즘 대학생들이 너무 무식하다. 요즘 대학생들이 뭐 수학도 제대로 못하고 뭐하고 뭐 큰 걱정이다. 막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어른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해.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못했어.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이 눈에도 같은 친구들이야.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너희들 수준 절반도 못했어. 어? 그런데 선생님이 뭐 어린 왕자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읽었던 거를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어린 왕자를 읽고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책,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 다 대학 때나 어른 돼서 읽은 책이야. 근데 이걸 요즘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읽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보다 훨씬 뭐 한 거야? 요즘 애들이. 똑똑한 거죠. 음. 똑똑하고 좀 뛰어난 거야. 근데 무식하다는 게 뭔 말이야, 도대체. 네, 어, 뭐죠, 옛날, 뭐죠, 어디서 본 건데, 어, 소크라테스가, 어, 그런 말을 했대요. 어. 요즘 대학생들은 너무 무식하다. 맞아,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 없고, 요즘 것들은 문제 있다고. 그때 맨날 똑같았어. 놀고 다닌다. 버렸다고. 그때도 그랬어, 사실은.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 의문이 풀리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야. 뭐냐? 선생님 때는 대학 진학률이 30%였어. 10명 중에 3명이 대학을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90%야.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옛날에 대학생들은 그날 10명 중에 3명, 똑똑한 애들 3명이 간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똑똑한 거야. 공부도 한 애들이야.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애들이 뭐 하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나가. 공부 잘 못하는 애들도 있고, 어? 딸린 애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요즘 대학생들이 뭐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겠구나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지금 쌤이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네. 그래서 아까 누가 그랬어? 무슨 사흘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요즘 애들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흘이 뭔지 모르는 이유는 뭐야? 안 쓰니까. 안 쓰니까. 그럼 사흘을 왜 알아야 되냐고. 어,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최근에 제 보고, 아, 금방 또 이제, 쇼다리? 쇼다리 사러 간다는 거야, 쇼다리. 누가, 선생님, 쇼다리가 뭐야? 그랬더니, 쇼다리도 몰라요? 막 이러는 거야. 무슨 검색해봤잖아, 쇼다리가 뭔지. 그랬더니 무슨 오징어 뭐 이런 거, 저기 한 건데, 뭐 그런 거라면서, 먹는 거라면서. 너희들 몰라? 몰라요. 아, 쇼다리 너희들 몰라? 어, 쇼다리 다리 짧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다리 짧은 건데, 그 쇼다리가 다리 짧은 건데, 그런 그 제품이 있다, 제품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쇼다리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과연 무식한 사람이냐, 이게. 어?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전적인 어휘의 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게임 관련된 용어, 뭐 스포츠 관련된 용어, 이런 거는 아마 요즘 어른들보다 뭐야?
훨씬 더 많이 할 거야. 그러면서 요즘 어른들에게 당신은 왜 게임 관련 용어도 하나도 몰라? 세상에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네. 어른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다. 결국은 권력의 문제다. 권력.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어른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이 쓰는 용어를 모르면 니들은 뭐다? 문제다. 라고 낙인 찍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오해하지 마. 그 선생님이, 그래서 뭐 단어 몰라도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죠. 어휘라고 하는 분에서 어휘가 너무 많아. 다 할 수 없어. 어차피. 그러면 내가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내가 잘 알아야 할 어휘는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어차피 여러분들도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특별히 더 어휘를 늘려가야 될 무차별 많이 하면 좋지. 어? 더 많이 하면 좋지.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많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를 익히면 다른 거 하나를 포기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휘력을 신장을 시킬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아까 하진이가 나는 수학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문해력이 딸린 것 같아요. 그 문해력이 딸린 게 아니라 그냥 수학 공부를 못하는 거야, 수학 공부. 그럼 아, 근데 문해력이, 그게 수학 문제인데 음, 그냥 줄글로 쭉 써 있어요. 그래, 줄글로 쭉 써 있는데 수학적 사고 능력이 없으면 국어 공부 잘하는 국어 국문학자 때 그거 읽히면 그 사람이 수학 문제 못 풀어. 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건 단지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수학적 사고력이 있어야 그것과 결합되어서 글을 읽어야 그 두 가지가 합쳐서 되는 거지. 지금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대로 하면 국어 잘하는 사람이 모든 과목 다 잘해야지. 그러냐고. 안 그렇다고. 사회에 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사회 공부 잘하는 거야. 어? 과학적 사고 능력, 과학에 관한 용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과학 잘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물론 문해력 당연히 키워야지. 근데 국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수학 잘하고 그거 아니라고 내 얘기는. 수학 공부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근데 다만 그 수학 공부에서 나오는 수학 용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수학도 어떻게 푸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것들 그거를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국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이른바 국어의 성격을 도구 교과 모든 그 학문이 언어로 돼 있잖아, 언어로. 국어로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런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놓고 보면은 그 말이 맞는 말. 하지만 이른바 국어, 문학을 얘기하고 시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틀린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문학이 딸린가 봐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내가 그럼 그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그 분야를 자꾸 접하고 어? 용어와 친해지고 그리고 그 수학적 사고력을 배우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물력도 커지는 거지. 단지 글 열심히 한다고 힘들 것은 아니다. 선생님도 의학수작 갖다 놓고 읽으라면 선생님 읽어? 못 읽어. 뭐지? 뭔 말인지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런데 그 책도 선생님 의학 용어를 부지런히 익히고 뭐하고 하면 뭐 나중에 보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백인식을 갖고 있으면. 근데 백인식이 없으면 안 돼,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이제 문해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왜 문해력이 중요했느냐? 아까 여러분이 막 환각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챗GPT가 이게 문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는 척 겁나 해. 그 거짓말을 아주 술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애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내가 판독을 해야 돼. 그걸 판독하려면 걔가 뭘 말하는지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읽기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역시 여전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거야.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읽기, 뭐 이런 부분들. 다만, 쓰기,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하면 달라진 거야. 과거에는 어? 쓰기를 잘하는 사람만 쓰기를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쓰기를 잘하지 못해도 채찌피트 시키면 걔가 써줘. 그럼 내가 할 일은 걔가 쓴 걸 보고서 어디를 고칠 건지, 내가 명령한 의도에 맞게 그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명령한 결과물대로 나오지 않았으면 뭐를 지적해서 다시 수정을 시킬 건지. 이거를 우리가 디렉트 한다고 그러는데, 어? 고능력, 연출하는 능력, 고능력이 오히려 지금은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연출하는 능력이 되려면 걔가 생산하는 걸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읽는 일은 누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할 수밖에 내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읽기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듣기 능력. 그 말로 하면 들으니까 듣기 능력. 이렇게 인풋 들어오는 것들과 사고 처리. 요거까지는 어차피 내가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아웃풋을 그림 그리고 표로 만들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내가 직접 했어야 되고 거기는 기술이 필요했었는데 그 기능과 기술을 여러분들이 뭐해? 챗GPT라는 AI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비서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비서. 지금도 대통령 연설문 보면 자기가 써? 다 같이 써요. 자기가 안 써. 밑에 연설 비서관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들이 뭘 쓸 건지 은행에서 다 기본 표안 다 잡아와.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그거 읽고서 그대로 하든지 그죠. 그러면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고쳐. 라고 또 고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통령이나 회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비서를 둔 거야. 왜? 비싸니까 비서가. 우리 비서를 둘 만한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챗GPT 덕분에 한 달에 몇만 원 내면 여러분한테 뭐가 생긴 거야? 비서가 생겨요, 비서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회장은 비서한테 그 일을 시키고 자기는 다른 전략적 판단,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그 온고수의 시간에.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챗GPT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온고수의 시간에 난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온고수는 건 챗GPT에 맡기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집에 가사 도우미를 불렀어. 그래서 가사 도우미한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가사 도우미가 착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줘. 근데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굳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뭐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없죠. 거야. 그 대부분의 가사 도우미는 뭐 할까요? 라고 물어봐. 그럼 이제 요 주인이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것만 해. 그럴 때 이 집주인이 뭐 해야지? 이 사람한테 뭐를 시켜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그 사람이 얼마 정도 해내야 되는 성과, 목표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지시하고 정확하게 검사해서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그냥 대충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챗GPT도 마찬가지라요. 내가 얘한테 뭐를 요구할 건가, 뭐를 질문할 건가. 그 다음에 걔가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 할 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수정을 요청할 건가. 이 책에서는 AI 질문 직업이 되는 시작인데 사실은 질문을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 AI에게 뭐를 내가 요구할 건가? 그러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뭔가? 현재 상황은 뭔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요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 책에 또 계속 그런 게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결국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이 되고 회장이 되어서 뭐야 비서를 좀 비서 그 비서를 잘 뭐 하는 거 불리는 거 그 비서를 잘 이용해 먹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자 다음 누구 다 했어요. 저는 다 했습니다. 내용 다 했다고? 네, 저희 네 네. 명밖에 없어갖고 빨리 끝났어요. 그래, 그렇구나. 빨리 끝나. 네. 시간은 34분이네. 자, 아이고. 뭐하고?
지금 네? 사실 마지막에 쌤이 한 얘기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73쪽 AI 네, 때 필요한 역량 7가지라고 나와 있어서 지석 1, 준이, 네. 지석 2, 하진이 책 다 있어? 아니면 책 없는 사람 있어? 저 책 있긴 한데 전자책으로 되어 있어갖고 페이지를 못 아, 봤어요. 그럼 네, 지석이는 빠지고 지석 2는 빠지고 하진이는 저도 전자책이에요. 아 그래도 전자책 갖고 있어. 그러면 네. 지석 1과 준이가 AI 시대 필요 역량 7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1 예. 천천히 잘 들어봐. 해. 역량 7가지죠. 1번부터 73. 1번, 분석적 판단. 인공지능이 분석한 자료로 비즈니스의 적합성등을 판단하는 의사결정. 준이 1번. 유연성, 인공지능이 포함된 워크플로우 등 변화에 빠르게 적응. 3번, 감성지능. 대인관계와 인공지능, 인간의 상호작용. 4번 창의적 평가, 인공지능이 시작한 콘텐츠 평가. 5번, 지적 호기심.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6번 편향성 식별 및 처리, 데이터의 편향성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능력. 7번, 인공지능 활용 능력. 괄호, 프롬프트, 괄호. 올바른 프롬프트로 인공지능을 직접 리딩하는 능력. 이러한 역량,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기를 것들을 이 책에서는 권유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네. 네. 불안도 보냈는데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았어. 마지막에 IMF 외환위기를 받는 바람에 어, 완전 지지율 한 자릿수로 이렇게 끝난 그런 대통령이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인데 근데 앞에서 한 일도 많았어. 근데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이 있어. 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고 하면서 그 민주주의의 아, 멸망을 나타내는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거 못지않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래서 음, 자기 늘 마라톤 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거든. 근데 어쨌든 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 네, 아, 김대중 대통령은 엄청 똑똑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유명한 거야.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아, 왜?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즉, 왜 리더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자기 밑에 비서관들, 자기 밑에 뭐 장관들, 이런 똑똑한 애들한테, 걔들을 모아보는데 자기는 이용해서, 야, 그거 무슨 일이야? 얘기하고, 자기는 정확하게 판단 능력, 비전만 지시하는 거야. 그게 지도자의 역량이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라는 그 말이. 선생님 이 말을 왜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AI에게 여러분들이 뭐 하셨다는 거야? 머리를 빌리라는 똑같이, 똑같이 할 수 걸 있어. 하셨어.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정말 열받는 이유 중에 하나 안 들었어. 대학 졸업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야. 공부 못하면 인간 대접 못 받고 공부 잘하면 인간 대접 받고 막 그랬단 말이야. 어? 그런데 선생님 친구였나 누구였나는데 아주 그 공부 잘 못하는 애였어. 근데 걔가 뭐라냐? 공부 열심히 해라. 너 나중에 우리 회사 와서 일 열심히 해라. 자기는 CEO 될 거야. 너는 우리 회사 와서 뭐라는 거야? 상 일, 전목 이사라는 거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뭐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뭐 최고의 엘리트고 뭐 최고의 연구투네? 아니야. 서울대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하는 게 뭐야? 연구원들이야. 연구원들의 위에는 연구원장, 연구원들 뛰어난 박사가 그렇지 않아. 정치인들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 정치인 장관들이 공부 최고 잘해서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은 사람을 운용하고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물론 뭐 그 위아래 이걸 따지자는 것도 아니라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길로 가면 되지. 근데 공부 잘하는 길을 많이 먼 아니라는 거야. 최선 최고는 아니라는 거야.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봐야지. 여러분 자신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난 내 머리를 갖고 내가 연구하는 게 더 나은 사람이지. 아니면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머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내 머릿수가 똑똑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챗GPT를 활용해서 나를 보완하겠다는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한 가지 얘기를 더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또 기억나는 그 얘기는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책이 오보인가? 아, 오보. 네. 오보이라는 오, 보,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예. 네. 소설책이고, 뭐 부모를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뭐, 어쨌든 그 외국 소설책인데, 우리 문화하고 정서하고 조금 달라. 우리 정서가 좀 다른데, 어쨌든 그 외국 문화에 대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뭐, 너희들은 다음 주에도 수업 그냥 쭉 가지, 그냥. 네, 우리는 합니다. 시간이라고 뭐 특별히, 너네 시험 끝나고는 뭐 한 번씩 빠지고 그랬구나. 어,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 주에 수험 봐? 아니지. 아니,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요. 다음 주.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오보이 책으로 갖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 자, 많이 그 좀 약간 그 제대로 집중해서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설책이라고 가볍게 읽어서 아, 소설책. 소설책이에요. 아.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